어제 그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교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교사는 4.7%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사명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하는 거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그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왔다가 허탕을 칠까봐 그게 미안해서 가게 문을 못 닫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려서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손님들에 대한 사명감이죠. 교사도 그래요. 다 그랬던 건 물론 아니었지만 옛날 그 선생님들은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경찰도 그랬고 공무원도 그랬고 또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소녀시대 유나랑 박정민이 나왔던 영화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박정민 아버지 역을 맡았던 이성민 배우가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명감. 그로 인해서 설령 자신이 손해를 보고 조금 힘들고 불이익이 생겨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것들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랬던 이 나라의 국민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0위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가장 속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요즘에 그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희생이라는 단어가 참 사실 언짢기도 하고요. 사실 이 나라의 기적은 광주나 민주화 운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희생한 수없이 많은 얼굴들 앞에서 참 부끄럽지도 않은지 말이죠.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줬더니 그 공을 날름 빼먹는 이름이 민주화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요. 다시 우리는 사명감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교사를 뭘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이야기 때문에 나무 위키를 검색해 보니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주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그 교육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일 거예요. 옛날엔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교사라는 직업, 학교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일단 아이들을 좋아해야 할 거예요.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학생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기가 가르치는 전공 과목이 있겠지만 그 과목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은 굳이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혼자 독학을 해도 될 테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엔 인터넷에서 인강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AI가 나와서 AI한테 배워도 충분하겠죠. 아이를 가르친다는 일은 교대를 나오고 실습을 하고 임용고시에 붙는다고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반드시 실전 필드에서 경험을 쌓아야겠죠.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일은 본인 스스로도 교사가 되는 일을 배운다는 말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곳에 와주는 자체로 고마운 일이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없다면 나는 교사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내공이 쌓이면 좀 더 큰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연구해서 대학에서 석박사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선생님이 단 한 분만이라도 계신다면 이 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감이 있다면 교사를 때려친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교사들의 미래가 어둡다. 글쎄요. 자기 할 일들을 안 하니까 미래가 어둡지.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데도 그 미래가 어두울까요? 이 본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사가 아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내는데 정작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이런 길을 못 찾아낸다면 대체 왜 교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말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교사라는 직업이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름, 겨울 휴가를 길게 쓸 수 있고 월급도 안정적으로 받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여자들이 험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부모들이 적극 추천을 해서 그래서 선생이 된 사람이 태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 대접을 못 받죠. 내가 선생으로서 바로 서게 되면요.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함부로 하질 못해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자연의 법칙상.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진짜 선생님을. 저는 어떤 일이 됐던 그 일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면 그 길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팽배된 그 안전불감증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원리에서 벌어진다고 보죠. 나 하나쯤이라거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나라도 원칙을 지키고 한 번이 두 번 된다는 생각으로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단돌이 한다면 사실 안전사고는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장기표 선생님은 민주화 운동으로 고초를 겪고선도 민주화 유공자 신청도 하지 않았고요. 배상금도 일절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명하시죠. 그분은 국민이 된 도리, 또 지식인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걸 사명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일을 할 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영상에 고 김민기 선생도 그랬죠. 학전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돈이 아니라 무대를 생각하고 일생을 사신 그 마음이 사명감이었지 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대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지 말입니다. 장기표 선생도 김민기 선생도 돈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보이니 그 일을 묵묵히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돈은 저절로 온 셈이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돈이 저절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훨씬 멋있고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싫은 걸 억지로 하면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은 몸을 하나 점지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영혼이란 이름의 신들입니다. 그래서 갚아야 할 빚과 받아야 할 빚이라는 인과의 그물에 걸려서 육신 하나를 점지받아서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 위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줍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이 소위 사주라고 부르는 타고 태어난 그 무엇인가죠. 얼굴 생김, 체형에서부터 재주 역시 부여받은 거죠. 재주는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더 노력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절로 잘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아이는 절대음감을 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재주를 타고 태어나고요. 그러나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춤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춤을 배우는데 어떤 아이는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하나의 동작을 배울 때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도 잘 되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춤을 좋아해도 타고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제이 블랙이라던가 그 전문 댄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춤을 배울 때 다들 제이 블랙은 춤에 재주가 없다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 하는 일을 어떻게 잘할 거며 또 처음에 그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어찌 아냐고 하면서 자기는 재주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까지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도 섞여 있죠. 재주가 없는 일에 매달리면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선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타고났는데 노력까지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좌절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왜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나오는 살리에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춤을 잘 추는 재주는 좀 부족한데 반면에 춤을 가르치는 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안무의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춤을 좋아해서 출발을 했는데 내가 잘하는 분야는 정작 춤을 추는 것보다 춤과 관련된 다른 것들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또 가면 됩니다. 춤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나는 춤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일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공연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전 확장을 해가는 거죠. 이처럼 아는 것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방식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참 이것저것 방황을 하는 듯 싶다가 또 어느 순간 예술이 갖고 있는 의미에 눈을 뜨게 되기도 하겠죠. 예술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론 공연을 연구하다가 기획사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박진영이 그랬죠. 그러다가 또 경영에 눈을 뜰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엔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이제 단순한 공연 기획자나 경연인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사람을 경영하는 일에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계속해서 뭔가 환경이 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 배우고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사명감은 그 일에 올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또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칫 쟁이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쟁이를 폄하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착각이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의 역할이 있을 뿐이죠. 만약 내가 더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게 되면요. 분명히 나를 대체할 누군가가 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는 또 후임에게 그렇게 물려주고 나는 또 성장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사기를 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게 되면 그 감옥을 소위 학교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야, 다른 영역에서 사기를 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만나서 신종 사기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쯤 되면 복역을 마치고 나아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보다 진일보한 사기꾼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사기꾼으로서 진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는 이번 생에 이 역할을 담당할 사명을 타고 태어난 것처럼 사기의 신이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기꾼으로 붙잡혀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현타가 옵니다. 사실 자기는 사기를 칠 생각이 아니라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뭔가 일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면서 결국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복기해 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열심히 답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동안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책도 읽고 컴퓨터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고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하늘이 사기꾼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는 사기의 쟁이로 인생이 굴러가게 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사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야기가 좀 억지스럽다고 좀 웃기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건 실제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오직 공부에만 초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별로 안 만들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도 적게 하고 오직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에 재미를 갖고 살았죠. 그런데 그때 만약 내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을 잡지 않고 살았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보고 학생회장 하라는 것도 제가 거부했었고 또 총학회장에 출마하라는 것도 거절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 한인회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다 막았어요.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이라는 시집 제목 생각나네요. 오직 전공 분야 공부만 하느라고 나에게 줬던 기회들을 사실 다 날려버렸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꽉 막힌 멍청이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건 40이 넘어서야 알게 됐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생길을 어느 정도 걸어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반추해 보시면 자신들이 놓쳤던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하거나 아직 열심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마다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길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재주는 나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도 나의 무기입니다. 나에게 인연이 되어 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무기이자 총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선택을 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하기 싫은 거를 어쩔 수 없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됐던 선생님이 됐던 또 이 사회가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강제로 하는 모든 것들에 의문을 품으세요. 다만 내가 그게 불편하지 않고 싫지 않다면
굳이 그것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 대들고 싸우는 기질이었어요. 그 기질 덕분에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많은 환경들을 또 보고 듣고 느끼게 됐죠. 제 인생의 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돌이켜보면 딱히 후회가 되거나 미련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저는 그래도 제 마음껏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별로 아쉬울 것도 여한도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홀가분하게, 후련히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질구질하지 않게 말이죠. 아이고, 또 이야기가 또 엇나가려고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